다음 내용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어제 관련 일정 보겠습니다. 목포의 김대중 전 대통령 기념관과 봉화마을을 찾았습니다. 엊그제 이제 광주에 갔다가 1박 2일 일정을 다 소화를 한 겁니다. 김대중 정신은 국민 통합이다. 정치 보복, 그런 공작 안 한다. 어제 국민일보가 윤석열 후보의 핵심적인 발언 내용을 정리를 했습니다. 직접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김대중 정신 하면은 가장 먼저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저는 국민 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국민 통합으로 이 어려운 국가 위기를 극복하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특히 소탈하고 서민적이면서 어떤 그 기득권과 그 반칙 특권 이런 것과 많이 싸우셨습니다. 부당한 기득권을 타파함으로써 또 국민 통합을 기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내용 한번 볼까요? 호남 중도 표심을 겨냥한 광폭 행보를 보였죠. 예. 저를 반대하는 분들도 다 포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관욱 교수님, 네. 언제부터 우리나라 정치에서 정치보복이라는 게 늘 꼬리표처럼 따라붙기도 해요. 윤석열 후보는 특히나 검찰총장 출신이다 보니까 사정이 굉장히 밝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 한다고 일단 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여론조사 하나 나온 게 있는데요. 정치보복은 계속될 것이라고 이렇게 믿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인 것이고요. 그거는 윤석열 전 총장이 했던 그 수사 행태 뭐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국민통합 행보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이 가장 이제 피해를 많이 봤던 부분이 5.18 관련해서 전두환 이 신군부들에 의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발언에 대한 어떤 사과를 사실상 먼저 하면서 이렇게 이 기념관을 찾든지 여기에 어떤 통합 정신을 이어받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보다 더 진정성 있는 자세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봉화마을도 갔어요. 봉화마을도 가서는 이제 뭐 참배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검찰에서 만들어 놓은 가짜 뉴스죠. 뭐 논두렁시계 이걸로 뭐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전직 검찰 수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사과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하면서 양쪽을 다 이렇게 참배를 하고 그 정신을 이어가겠다라고 말을 했어야지 더 진정성을 느낄 텐데 그러한 부분들은 또 이렇게 굉장히 좀 선명하게 얘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장해찬 평론가님께 여쭤볼게요. 그 전두환 발언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고 개사과 뭐 이런 논란이 추가로 이었고 그래가지고 호남 방문 굉장히 좀 공들인 걸로 알고 있는데 끝났습니다. 일단 좀 어떻게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그러니까 이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호남을 더 자주 방문하면서 사실은 전북에도 와달라는 요청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현장 기자 백브리핑에서 전북도 꼭 방문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는데 지속적인 진정성을 보이는 것이 관건이 아닐까 싶고요. 그래도 또 일부지만 이번 호남 방문을 통해서 윤석열 후보가 결코 이 호남 시민분들에 대해서 좀 그분들의 어떤 역사적 상처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주신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또 목포에서는 과거 DJ계라고 불리는 이 목포 민주동호회 분들이나 여러 이 DJ의 최측근이었던 분들, 가까웠던 분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함께 하면서 국민 통합에 대해서 힘을 좀 모으자 이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었고요. 그중에 이 저녁 자리에 참석하셨던 분들 중에 한 분이 과거에 한나라당이나 새누리당 후보였다면 목포에 와서 이렇게 우리가 저녁을 함께 할 수 있었겠느냐. 윤석열이니까 그래도 이 정도의 어느 대화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남기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뭐 아시는 것처럼 김동철 전 국민의당 원내대표나 또 박주선 전 부의장
부의장 같은 경우 그 호남 정치의 거목들이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단순히 지지율이 높아서가 아니라 정말 영호남을 아우르는 국민통합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측면이 있어서요. 예. 앞으로도 이런 행보가 지속되고 계속된다면 예. 이 호남 분들도 윤석열 후보의 국민통합에 대한 그리고 이 지역 격차 해소에 대한 진정성, 진심을 알아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국민 통합 포용 당연히 필요하죠. 뭐 여야 가리지 않고요. 다음 대통령에게 기대하는 아젠다이긴 합니다. 어제 또 하나 봉하마을을 갔을 때 이 부분 한번 볼까요? 또 하나의 관심사가 뭐였냐면 권양숙 여사를 만날 것이냐도 하나의 관심사였습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근데 못 만났어요, 결과적으로. 캠프에서 소개한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일정이 맞지 않아서 만나지 못했다라고 김병민 대변인이 얘기를 했는데 박 의원님, 이게 일정이 안 맞을 수 있는 거고 안 만난 것 같기도 하고요. 이재명 후보는 만났거든요. 그렇죠. 예. 권양숙 여사 입장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좀 껄끄럽습니다. 과거에 이제 윤석열 후보가 대검 중수부에 있을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 또 강금원 씨 이런 분들 구속했었거든요. 대선 자금 사건으로. 때문에 그다지 그렇게 뭐 반가운 사이는 아니고 그리고 지난번에 이재명 후보가 봉하마을을 찾았을 때 고 노 전 대통령과 가장 닮았다. 그러면서 공개적인 지지 의사를 그랬죠. 권양숙 여사가 표명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가 온다 한들 만나봐야 좀 껄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피한 게 아닌가 싶고요. 예. 또 일정이 안 맞았을 수도 있고 윤석열 후보로서는 아마 권양숙 여사를 만났으면 모양새가 더 좋았을 텐데 뭐 그런 점은 좀 아쉬움이 있겠죠. 예. 사실 뭐 대선 후보 축하난도 저 기사 보면은 15일 날 윤석열 후보에게 전달한다고 보니까 당연히 온도차가 있겠죠. 야권의 후보니까. 다음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또 논란이 됐던 부분이 또 맞춤법 논란이 일었어요. 이 부분 반드시와 반드시 발음은 똑같습니다. 발음은 똑같은데 뜻이 다른 거예요. 이걸 썼어야 되는데 윤석열 후보는 이걸 썼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맞춤법 틀린 거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박명록의 논란이 과거에도 있었죠. 그래서 저도 들어오기 전에 이걸 찾아봤는데 둘 다 쓸 수 있는 말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의미를 가지고 또 논쟁이 붙었어요. 오찬석 평론가님. 글쎄요, 이렇게까지 뭐 논란이 될 일인가 싶기도 한데 어떠세요? 네, 일단은 아마 이제 맞춤법보다는 이제 말씀하셨던 내용이 가장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네. 앞에 문장이 민주화 인권의 5월 정신 반드시 세우겠습니다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민주 진보 진영에서 얘기하는 내용은 뭐냐면 5월 정신은 이미 반드시 서 있어요. 네. 누가 왜 똑바로 바라보지 못해서 반드시 세우겠다는 것인지 네. 본인이 똑바로 세우지 못해서 반드시 세우겠다는 것인지 애매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반드시와 반드시를 단어를 구분해서 잘 못 썼다라기보다는 예. 5월 정신은 이미 똑바로 서 있었고 우리가 잘 계승하면 되는데 뭘 반드시 세우겠다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더 큰 논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뜻 한번 그래픽 한번 볼까요? 이게 발음이 똑같기 때문에 제가 달리 볼 수 있고 이런 뜻입니다. 반드시 이 표기를 썼을 때는 틀림없이 꼭이란 얘기고 이 표기를 썼을 때는 삐뚤어져 있는 것들을 굽지 않고 바르게 세우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윤석열 후보는 저 말을 썼다는 거예요. 장혜찬 평론가님. 예. 네, 제가 들어오는 길에 언론 보도를 보니까요. 국립국어원에서 예. 윤석열 후보가 쓴 표현에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해석을 한 기사를 제가 확인을 했고요. 아 그래요? 그리고 이 반드시 그러니까 올바로 세우겠다는 뜻이 예. 그럼 민주 5월 정신이 지금 올바르지 않다는 뜻이냐라고 일부 여권 인사들이 트집을 잡는 것은 예. 국민들 보기에 오히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지금 트집 잡을 게 겨우 그거밖에 없나 이 중차대한 시국에라는 생각을 들게 할 것 같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반드시 세우겠습니다라고 누군가 말한다면 아니 대한민국 헌법 정신이 그럼 삐뚤어져 있는 것이냐 이런 식으로 지적하기 시작하면 지금 뭐 요소수 대란부터 해서 위드 코로나 이후의 경제 회복까지 논의할 게 정말 많은 대한민국 상황에서 말이 안 되는 트집 잡기겠죠. 마찬가지로 그만큼 민주화 인권의 5월 정신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키는 역할까지도 다 하겠다는 뜻을 예. 굳이 국회에 가면서 트집을 잡는 게 예. 대선 국면에서 국민이 기대하는 수준의 논쟁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하고 싶으신 말하고 싶은 분들이 많아요. 예, 지금 이 김관우 부분이 교수님. 예. 이제 문제가 좀 되는 것이 꼭 김대중 전 대통령과 관련되는 어떤 방명록을 쓸 때 이런 실수면 실수 뭐 이런 얘기 논란거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네. 전에도 김대중 도서관에 갔을 때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한민국의 새 지평선을 여신 김대중 대통령님의 성찰과 가르침을 깊이 새기겠습니다. 예. 뭐 이것도 논란이죠. 논란이 될 지평이면 지평이지 어떻게 지평선이냐. 그리고 성찰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해안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반복적으로 나오니까 지금 이 반드시라는 문제도 더 불거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계속해서 만약에 이제 뭐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가 이거를 몇 번이나 더 봐야 되는지라는 생각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예. 이게 이제 논란이 컸던 이유가 이재명 후보가 직접 대응을 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본인의 페이스북에 반드시가 제대로 쓴 것이라면 더 큰 문제다.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5월 정신을 반드시 세우겠다고 하는 것은 5월 정신이 삐뚤어져 있다는 의미다라고 직접 썼기 때문에 이 논란이 더 커질 측면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기자들이 윤석열 후보에게 이 부분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대답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꼭 이런 반드시가 아니고 똑바로 이런 뜻입니다. 제가 과거에 같이 근무를 해보면 우리 호남 출신 동료들이 잘 쓰는 말이에요. 반드시 한다 이런 얘기. 그래서 제가 좀 그런 걸 좀 감안해가지고 반드시 해라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썼습니다. 윤 후보의 회면 보셨는데 우청석 평론가님 어떤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아니 이제 장혜철 평론가께서 이제 그 발목 잡기다, 말꼬리 네. 잡기다 했는데 사실 일정 부분 그런 부분이 있죠. 말꼬리 잡기. 네. 완전히 부인하진 않겠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그 왜 그럼 잡으려고 하는가? 윤석열 후보가 그동안의 행보가 했었던 게 전두환 그야말로 정신이 잘했다 이런 옹호 발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호남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보다 전두환 씨에 대한 것은 금기입니다.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내용들이에요. 네. 그런 잘못된 역사관을 보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6월 29일에 정치선언 첫날하고 내려가서 저렇게 썼으면 뭐라고 했겠습니까? 그 전에 누적된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또 하나 여기 기사 내용을 제가 하나 소개시켜드리면 홍영표 민주당 의원이 그 지금 공동선대위원장이라고 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그런데 5.18 민주묘지 방명록에 보면 이것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라고 해가지고 윤 후보가 썼던 그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박 의원님, 글쎄요. 지금 여야 후보들이 워낙 첨예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지금 크게 논란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공식 행사장에 가서 방명록의 맞춤법을 틀리거나 예. 혹은 그 의미가 다르게 해석돼가지고 이 곤혹스러운 일을 겪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예. 이번도 그런 케이스이긴 한데 앞서 이제 우리 오평론가께서 얘기하셨듯이 전두환 찬양 발언이 없었다면 아마 저 방명록을 가지고 시비가 없었을 겁니다. 근데 그 발언이 있었고 또 호남에 가서 사과를 하긴 했는데 저는 그 사과의 진정성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해요. 준비해간 그 문구를 읽는 것으로 사과를 대신했는데 그보다는 피해 당사자들을 만나서 좀 더 진정 어린 사과를 하고 그리고 5.18 정신을 앞으로 구체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계승하겠다. 이런 행보가 따랐다면 저 방명록에 대한 논란이 좀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예. 때문에 이제 윤석열 후보가 지난번에 뭐 지평선 논란도 마찬가지고요. 특별하게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걸 가지고 대선 후보들 간에 후보들끼리 갑론을박을 반복하는 건 국민들 보기에는 좀 눈살 찌푸러지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국민의힘의 선거대책위원회를 두고 여전히 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또 새로운 내용이 나왔어요.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의 이름을 단 기사가 나왔습니다. 김종인의 김병준까지 투톱설, 점점 꼬이는 국민의힘 선대위라는 제목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후보와의 신경전 속에 김 전 위원장 원톱에 힘을 실었죠. 김종인 위원장이 원톱에 힘을 실었는데 윤석열 캠프에서는 김병준 전 위원장까지 투톱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영상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그 윤석열 후보랑 얘기하면서 누구 배제해야 된다라는 말을 단 한 번도 한 적 없고요.
제가 그 윤석열 후보한테도 윤석열 후보가 어떤 분들이 이런 게 좋을까 해가지고 제가 추천하는 게 한 2분 되나요? 저는 제가 명쾌하게 밝힙니다. 저는 한 명도 제가 배제해야 될 명단을 준 적도 없고 예. 후보한테 제가 봤을 때는 김종인 위원장도 명시적으로 이름들을 막 이렇게 박으면서 이렇게 하진 않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다들 너무 민감해져 있는 거 아닌가. 뭐 김종인 위원장과 여러 인사들 간에 친소 관계가 좀 안 좋은 경우는 있겠죠. 예. 평소에 그럼 좀 잘하지 그랬습니까? 그 어르신이 뭐라고 예. 할까요? 성격이 세신 분이긴 한데 예. 그렇다고 뭐 못 모실 분은 아니거든요. 제 생각에. 이준석 대표의 인터뷰인데 이 부분 한번 볼까요? 선대위 구성의 최대 갈등 지점은 이준석 대표와 윤 후보 간의 신경전이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선출 후에도 훈수두기를 계속하고 있다라고 썼습니다. 장해찬 평론가님. 김병준, 김종인 투톱설 이게 캠프에서 나온다는 기사 내용인데 김종인 위원장에게 정권을 줄 수 없다는 의미인가요? 그런데 권성동 비서실장이 최근에 언론 인터뷰를 한 것을 보면 예. 김종인 전 위원장이 스스로 내가 언제 전권 달라 한 적 있냐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김종인 전 위원장의 경륜과 지혜가 대선 국면에서 야권에게 꼭 필요한 것은 주지의 사실인 것이고요. 예. 그리고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도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정권 교체라는 과정에서 야권의 모든 인사들이 저는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직책이나 직함에 대한 부분은 어디까지나 최종적으로는 후보의 결단인 것이기 때문에 여러 의견들을 들어서 윤석열 후보가 마지막에 결단을 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한 가지 지금 뭐 이 투톱설이다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이다 언론에서는 뭔가 이견이 큰 것처럼 자꾸 선대위 구성을 두고 불협화음이 있는 듯이 보도를 하는 측면이 있는데요. 물론 이 국민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게 뭐 맞겠습니다만 예. 실제 내부 분위기를 보면 큰 이견 없이 정상적인 과정 속에서 조율이 잘 진행되고 있다. 예. 이런 이야기들이 당에서도 그리고 이제 캠프 인사들 중심으로도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언론이 생각하는 것처럼 뭐 삼각 구도다, 이견이 아주 크다, 절충점을 찾기가 힘들다 이런 상황은 전혀 아닌 것 같고요. 당도 그렇고 외부의 여러 원로들이나 인사들도 그렇고 예. 선대위 구성에 대해서 결정권은 어디까지나 후보의 몫이라는 것을 모두가 다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 지혜롭게 조율하는 협의의 과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협의하는 과정이라는 말씀. 그렇죠. 그럼 뭐 다양한 얘기들이 주고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오창석 평론가님, 지금 언론에서만 그렇게 보는 걸까요? 이준석 대표가 월권하는 거 아니냐. 이 얘기가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준석 대표는 김종인 전 위원장을 지지하니까 김병준 전 위원장을 그걸 견제하기 위해서 얘기를 꺼낸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저는 뭐 매끄럽게 돌아가고 있지는 않아 보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어쨌든 대선은 전쟁이거든요. 1대1 구도로 치러질 게 뻔한 상황에서 하루빨리 들어와서 도움이 되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똑같이 비대위원장이었지만 중량감이 좀 많이 다르죠. 그리고 마지막 정치 행보도 좀 많이 다릅니다.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2020년 총선에서 세종을에서 낙선한 게 마지막 정치 커리어고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올해 재보궐 압승의 커리어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이전의 경력도 좀 많이 다르고요. 그렇다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원톱 체제로 오는 것이 거의 다 맞을 것 같은데 누가 봐도 예. 중요한 것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누차 인터뷰에서 남겼듯이 내게 확신을 줘야 간다라고 했거든요. 결국 이 확신은 전권입니다. 그러니까 정책부터 수립해서 임무는 정해져 있으니까 임무를 바꿀 수는 없고요. 정책부터 시작해서 선거 정책이라든지 뭐 아젠다, 슬로건 그리고 어떻게 구도를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것을 내가 하겠다. 그리고 또 최근에 또 책을 냈었는데 네. 영원한 권력은 없다 책 같은 경우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권을 탄생시켜 놓으니까 반대로 가거나 내가 얘기했던 것을 안 듣거나 그런 게 있어서 어느 정도 청와대까지 개각까지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내가 다시 정치 돌아간다면. 아, 개각까지. 이런 뉘앙스를 남겼거든요. 결국은 뭐냐면 예. 내각을 처음 꾸릴 때를 이제 조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조각 구성권이라든지 또는 인수위까지 어느 정도 입김을 불어넣겠다라고 할 것인데 예. 지금 윤석열 후보 캠프에는 여러 현역 의원들도 있지만 새로운 자리를 가지기 위해서 들어갔었던 교수라든지 원외 인사라든지 예. 지난번에 낙선했던 사람들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의 욕망이 중첩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욕망을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받아들이지 않겠죠. 그렇다면 김종인 비대위원장 없이도 우리 이길 수 있다. 왜냐면 여러 지표로 어떤 다자구도로 붙더라도 이재명 후보한테 이기고 있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꼭 필요하겠느냐 이런 얘기 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뭐 확실하진 않지만은 윤석열 후보 근처에 검찰 출신들도 여러 돕고 있다. 그러니까 현역은 아니겠지만 전직 검찰들도 돕고 있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으면은 그 사람들이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패권들이나 파워나 권력 다툼에서 뒤로 밀려날 수도 있는데 그냥 그걸 그대로 방관하고 있을 것인가. 예. 그리고 함께 들어왔었던 식구들이 있으면 윤석열 전 총장은 사람 잘 챙기기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 사람들 그냥 뒤로 밀려나게끔 할 것인가. 이런 예.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나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을 위해서 뭐 정권 교체를 위해서 힘을 안 쏟는다 뭐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시간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윤석열 후보가 결정할 일이다라는 건데 박 의원님, 글쎄요. 윤 후보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런 부분은 어떨까요? 김종인 전 위원장이 정말 이 시점에 반드시 필요한가? 지지율 조금씩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꼭 이렇게 정권을 줘가면서까지 모셔야 되는 거냐?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볼까요? 아마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지금 이 방정식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 머리가 좀 복잡할 것 같은데요. 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예전에 그 선거에 성과를 냈을 때 보면 거의 정권을 행사했을 때 성과를 냈던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에 반해서 지난 총선에는 비대위원장을 맡긴 했지만 공천권을 갖지 못했거든요. 그 성과를 못 냈었어요. 그런 점이 이제 대비되기 때문에 이거 실증적으로 이제 증명된 거지 않습니까? 전권을 가지고 이분이 뭐 의제부터 인물까지 이렇게 세팅을 했을 때 성과가 나온다는 것. 그런 경험칙으로 보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그 무게감이나 영향력이나 능력이나 이런 거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예. 근데 윤석열 후보는 어쨌든 지금 당무의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사실상의 국민의힘의 1인자가 됐어요. 그렇죠. 예. 근데 만약 이제 선거에서 승리한 이후라도 김종인 비대위원장과의 관계에서 상황 논란이 계속 일어난다면 그걸 또 좀 견디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런 면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일정한 요구도 충족시키면서 예. 또 당무 우선권을 가진 후보로서 자기 사람들을 챙겨야 되는 그런 필요 또한 충족시키는 그런 어떤 지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고차 방정식이라는 표현을 쓰신 것 같아요.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다음 내용에 한번 보면 상황이라는 표현,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두고 상황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추미애 트라우마를 겪은 윤석열, 김종인과 화학적 결합 이룰 수 있을 것이냐. 과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간섭과 방해에 시달렸기 때문에 선대위에 누군가가 상황에 있는 거로 거부감이 있을 것이다. 이것도 장해찬 평론가님께 여쭤볼게요. 윤석열 후보의 성격이 이른바 그립이라고 하죠. 그립이 굉장히 센 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연 이런 거 상황이라는 표현을 윤석열 후보가 견딜 수 있을 것이냐. 그런 좀 의문도 드네요. 애초에 상황이라는 단어나 프레임 자체가 언론이 그리고 여권에서 만들어낸 프레임이 아닐까 싶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이 오늘 아침에 또 다른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서 인터뷰한 내용을 보게 되면 예. 민주당의 우원식 의원이 김종인 전 위원장을 흥선대원군에 그리고 윤석열 후보를 고종에 비유한 것을 두고 그건 정말 철딱선이 없는 소리다라고 직격을 했더라고요. 예. 윤석열 후보가 이제 우리나라 나이로 이제 이 60세가 넘었고 본인이 모든 것을 다 겪었고 그리고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 안 된다면서 김종인 전 위원장 스스로 상황론에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단 한 번도 인사를 추천하거나 전권을 요구한 적이 없다. 다만 일을 할 수 있는 여건, 그러니까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고 했을 뿐이다면서 전권 요구론에 대해서도 명백하게 아니라고 부정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게 되면 뭐 예. 김종인 전 위원장이 선대위에 합류한다고 해서 상황이 된다는 것은 지나친 억측임을 누구나 예상할 수가 있고요. 예. 현실 정치를 아는 사람이라면 대통령 후보가 모든 것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어떤 권한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예. 사실은 다 이해하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판단은 후보 중심, 모든 것이 다 후보 몫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총괄 선대위원장이든 누구든 후보의 결단을 꺾을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 이전에 상의는 하고 협의는 하겠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나 일각에서 자꾸 김종인 전 위원장이 오면 상황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야권이 윤석열 후보를 중심으로 결집하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예. 어떻게든 균열을 만들어내려고 예. 틈을 만들어내고자 소위 말하는 이간질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측면도 있겠죠. 예, 상대가 있는 경쟁이다 보니까. 권영세 의원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총괄 선대 본부장 역할을 맡느냐,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래서 권영세 의원의 말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인터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인정할 거는 확실하게 인정을 하고 가야 되는 게 저는 맞습니다. 뭐 그 상대방이 본인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 쪽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 쪽에 대한 부분은 진솔하게 그건 잘못됐다. 이거는 뭐 앞으로는 이런 일 없겠다. 이런 식으로 털고 가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권영세 의원의 저 얘기가 왜 기사가 되냐면 선대위 총괄본부장으로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총괄 선대본부장이라고 하면은 선대위원장 바로 밑에서 사실상 선거를 총지휘하는 역할이 되기 때문에 전략 같은 것도 다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윤석열 후보의 부인 논란에 대해서 김건희 씨 얘기입니다. 털고 가는 게 옳다. 김관욱 교수님, 이거는 사실대로 잘못한 거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상대방 잘못한 거 그래야 잘 지적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런 걸로 들려요. 일단은 이준석 대표가 지금 추천한 걸로 좀 알려지고 있는데 예. 뭐 구체적인 건 좀 들여다 봐야 되겠죠. 아까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던 그런 부분이 여기에도 사실은 녹아져 내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선의 과정에서는 예컨대 이준석 대표, 윤석열 총장,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이렇게 3명의 축으로 해가지고 경선을 관통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본선의 상황이니까 사실상 어떻게 보면 힘의 균형추를 만들기 위해서 윤석열 전 총장이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을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아직도 논란이 계속 많이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권영세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상 부인의 어떤 문제, 의혹 뭐 이런 걸 좀 털고 가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거는 뭐 윤석열 전 총장의 주장과도 맞아요. 왜냐하면 윤석열 전 총장이 계속해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나는 내로남불 안 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경력 위조예요. 이거는 조국 전 장관 자녀들이 위조 뭐 인턴 위조 해가지고 이제 입학 들어간 거와 똑같은 얘기거든요. 이걸로 해서 강사되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 부분 굉장히 뭐 확인이 돼가고 있다. 뭐 이렇게 좀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권영세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털지 않으면 결국에 내로남불 얘기의 어떤 프레임에 갇히게 되고 선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니 이 부분을 정리하고 가죠. 저는 뭐 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인데 그렇게 이제 할 만큼 단순한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부인과 관련된 부분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정 문제, 뭐 지금 경영 위조 문제, 거기다가 논문 뭐 표절 문제 굉장히 다양해요. 이거를 하나씩 다 털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회의적으로 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학교에서도 자체조사 여부를 두고 좀 논란이 있고 그걸 또 어떤 걸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문제도 있는 것 같은데 박 의원님, 글쎄요. 김건희 씨는 이제 야권의 유력한 대선 후보의 부인이기 때문에 이미 공적인 인물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제 선거가 막바지로 가면은 당연히 여권에서 이 부분 문제 제기할 거고 거기에 대한 이건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논란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국민들의 관심사는 김건희 씨가 언제 선거운동에 등장을 할 건가 이건데 지금 각종 논란이 따르고 있어요. 형사적인 문제도 거기에는 포함이 돼 있고 근데 그런 부분들이 명쾌하게 소명이 되거나 또 국민들 입장에서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는 선거운동에 나서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특히 이제 허위 경력 문제 같은 경우에 거의 이제 사실로 확인이 돼 가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그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든 아니면 뭐 국민의힘이든 그 어떤 그 이런 반고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권영세 의원도 지적한 대목이 그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논란은 해명할 건 해명하고 사과할 건 사과하고 분명하게 털고 가자 이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근데 앞서 이제 내로남불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지난 조국 전 장관 사태 때 그 조국 전 장관의 딸의 그 허위 경력 문제를 가지고서 지금 뭐 재판까지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내로남불을 안 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했던 윤석열 후보가 침묵하고 간다면 그 침묵 자체가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 문제에 대한 매듭을 좀 풀고 가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를 선거운동 전략 차원에서 한 것 같고 저는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큰 리스크이기 때문에 이 리스크를 어떻게 리스크로부터 어떤 입장을 취할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장해찬 평론가님 의견 있으세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 장모님이 이제 법정에서 판결 받았을 때 몇 달 전이었죠. 그때 입장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법 적용에 있어서는 누구도 예외가 없다. 그래서 사실관계가 드러난다면 민주당이 보였던 것 같은 내로남불적인 발언을 하진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법 적용에 있어서 원칙에 있어서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것이 윤석열 후보가 천명한 원칙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지켜보면 될 것 같고 아직까지는 어떠한 사실관계도 확인되지 않았고 국민대 네, 같은 그렇죠. 경우도 이제 네. 조사에 들어간다 정도의 입장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사실 국민대 차원에서는 이건 조사 대상 사항이 아니다라고 여러 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쪽에 좀 강압적인 압력에 못 이겨서 뒤늦게 조사에 들어가기로 결정을 한 것 같은데요. 예. 그 조사 결과를 조금 지켜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사실관계는 조사 결과가 좀 나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내용이 앞서 처음에 저희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2030 부부인데 이 남자 챙기느라 이 여자는 뒷전. 이게 표현을 이렇게 했는데 20대 남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여자도 20대 여자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재명, 윤석열 후보 모두 청년 표시 착시가 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한국일보에서는. 이재명도 윤석열도 20대 지지가 취약합니다. 캐스팅부터 역할을 하게 될 청년층의 앞다퉈 구애에 나서고 있는데 20대 여성은요. 부동층과 투표 의사가 높아요. 20대 남성을 공략하기 위해 여가부를 개편하겠다. 이 후보의 얘기인 것 같은데 이거 오창석 평론가님께 여쭤볼게요. 20대 여성을 간과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인 것 같아요. 실제로 지난 재보궐 선거에서도 이제 20대 출구 조사가 있을 때 20대 남자 75% 정도가 오세훈 후보 지지했었다. 예. 그 지표가 발표되고 나서 20대 남성의 마음을 잡아야 된다. 그리고 뭐 커뮤니티는 한 줌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었는데 그게 아니다. 이렇게 뭐 결론적으로 나왔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출구 조사이기 때문에 정확한지는 아닌지는 확인할 수가 없지만 실질적으로 민주당에 대해서 20대 남성들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았던 건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당시 재보궐 그 출구 현황을 보면은 여성들의 표를 잡았으면은 박영선 후보가 신승할 수도 있었다라는 지표도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원래 민주당이 득표했었던 여성표를 가져오지 못했다라는 것도 많은 해석을 나왔었거든요, 실제로. 예. 남성에게만 너무 집중해서 75라는 수치에 너무 집중을 해서 예. 나머지 원래 민주당을 찍었었던 여성표도 너무 등한시했었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20대 남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커뮤니티도 들어가서 이야기를 남기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20대 여성이나 또는 30대 여성까지 포함해서 양당의 후보 모두 사실은 비호감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있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어설프게 접근했다가 겨우 마음을 돌리려고 하고 있는 흔히 말하는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다가 어디를 갈지 아직 정하지 못했던 20대 남성까지 표심을 잃는 것이 아닌가라는 눈치를 양당 후보가 다 보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20대 여성들을 포함해서 모든 여성 표심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예.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저희가 이번 주에 달았던 기사 내용이 이재명 후보가 이제 그쪽 발언이 많았기 때문에 남성 쪽에 치우친 것 같은 기억도 나는데 여기 한국일보가 분석한 건 이 내용입니다. 이 후보와 윤 후보의 반쪽 청년 전략은 유권자는 남성이라는 여의도의 관성적인 시각 때문이다. 또 특정 커뮤니티 등에서 돌출하는 소수의 과격한 목소리만 귀담아 듣는 것도 문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박원석 의원님, 선거 전략, 표 계산을 제대로 한 건가 싶기도 한데 남성이 있으면 여성이 있는 거고 어느 쪽을 강조하다 보면은 반대쪽은 조금 뭐 서운하거나 등을 돌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표계산 문제 이전에 예. 어쨌든 20대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들에 대한 어떤 해법을 제시하고 전망을 제시해야 20대의 마음을 살 수 있을 텐데 지금 이재명 후보가 그걸 풀어가는 방식을 보면 전형적으로 이른바 이제 백래시를 동원하는, 백래시를 소환하는 그런 형태의 방법을 취하고 있어요. 특정 커뮤니티에 올라온 굉장히 과격한 글을 공유하면서 이걸 참고해라. 그게 일시적으로는 일부 그런 커뮤니티에서 돌출하고 있는 격한 목소리들을 흡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 그게 진정 지금 시대에 20대 청년들의 문제 해법일까? 이게 남녀 간의 갈등을 오히려 격화시키는 방식으로 한쪽 갈라치고 한쪽을 얻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선거 공학적으로도 선거 전략적으로도 그게 유리한 일일까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전체적으로 그런 와중에 여전히 대한민국 사회는 이 성평등이라는 측면에서 충분히 도달하지 못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성평등이 오히려 더 후퇴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고 그 점에 있어서는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번 대선 자체가 유력 후보들 간에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그동안에 굉장히 노력해왔던 그런 성평등을 후퇴시키는 그런 대선이 되지 않을까 예.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대 여성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궁금해지는데 세계일보에서 인터뷰를 한 기사를 마침 실었습니다. 이대남 표심 잡기에 물리자 이대녀 20대 여성들 이도 윤도 싫다. 젊은 여성을 이렇게 냉대당한 적이 없었다. 20대 여성 중에 무려 47%가 둘 중 아무도 지지 안 한다. 그 이유를 보니까요. 이재명 후보는 진정성이 부족하고 윤석열 후보는 가부장적이라는 이유를 뽑았습니다. 이 전문가 얘기 김관욱 교수님 네. 결국에는 뭐 남성이건 여성이건 세대 젊은 층의 고층의 교집합을 찾는 것이 국가 지도자가 할 역할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젊은 층 20대, 30대 초반까지는 사고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신자유주의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적자 생존의 효율성만을 강조했던 거기에 굉장히 지친 그런 세대입니다. 그래서 불투명성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 더 나가서 최근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뜨고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어떤 집이나 하나 살 수 있을까에 대한 불안감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깔려 있는 그런 세대거든요. 그래서 네. 이 20대, 30대 초반을 겨냥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어떤 정책들을 하나하나 제시하면서 다가가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것이지 여기서 뭐 하나하나 이제 뭐 구체적으로 조금씩 이 마음에 드는 어떤 정책들, 발언들 이걸로는 20대, 30대 초반을 움직이기 굉장히 어렵다. 수치상으로 봐도 어떻게 돼 있냐면 지금 한 35% 정도가 지금의 지지하는 후보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겠다라는 것인데 65%는 바꿀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부동층화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떤 진영이라든가 이념이라든가 여기에 경도가 되어 있지 않고 보다 더 실용주의적인 접근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이러한 부분에 천착해서 좀 전략을 짜는 것이 두 후보한테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